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최고의 패널들을 모시고 최고의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역전용사들 오! 제가 원래 처음에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싫어했거든요. 지금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그냥 이제 포기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시니까 제가 정말 감무할 따름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20분 일찍 시작합니다. 역전 용사들. 왜 20분 일찍 시작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오늘 같이 한번 방송 또 한번 활기차게 미친 듯이 한번 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빛내주시는 우리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치인이 없네요. 한 명밖에. 김종욱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 정치인 네, 김종욱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 언저리에서 헤매고 계시는 박간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언제였습니까? 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그냥 요즘 고소고발에 아주 난탈당하고 계십니다. 신용환 교수님. 네. 신용환입니다. 그 모든 것과 무관하게 그냥 혼자 자기 갈 길을 갈면서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상호. 이상호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 저 생신이세요. 아, 진짜?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생일.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를? 카톡에 나왔네요. 뭐 저 댓글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머, 이 기자님 생일턱을 내야지. 뭐 한잔 하시죠 끝나고. 생일턱을 내셔요. 네, 술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많은 분들 우리 이상호 기자님의 생신을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상호 기자 저보다 어리답니다. 그랬어요. 네. 아닌가요? 동갑이실 텐데. 동갑이니까? 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제가 또 이렇게 나이에 민감하고 참 요즘 이러고 삽니다. 죄송스럽게 꼰대입니다 생각하고. 그러면. 뭐라고요? 꼰대입니다. 네,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좋아요. 자, 많은 분들 또 지금 같이 우리 방송 지켜봐 주시고 계시니까 오늘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명태균 씨 녹취가 또 공개가 됐는데요. 와, 이거 정말 특이한, 이거 정말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의 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 이러면서 명 씨가 지인에게 인사 개입 사실을 전달하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그 항공의 김 회장이라고 그 김 회장을 만났는데 김용현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별 3개라며. 지 친구도 별 3개 공군이 있고 그 사람 창녕 사람이더라고. 그래가 아마 김용현 씨가 부를 거예요. 나는 이제 스페인 같이 갔다 하길래 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까 보냈더라고. 그래서 날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 가게 됐다고. 그래가 내가 김용현 처장한테 다 자기들끼리 그 그룹이 있어요. 모임이. 그래가 불러갖고 격려를 좀 해주고 챙기라. 그리고 그저께 만났어요. 김용현이가 하여튼 불러서 격려할 거고. 그 누구의 대통령 조카 황정호 이제 시민사회 수석의 행정관은 있거든. 네,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 해라. 얘기해 주시기로 한두 번씩 통화를 하거든. 내가 이야기 해놨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던 불러가 밥을 먹던 그래갖고 이제 하고 연결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이제 끝이라. 그래 하여튼 그것도 해야 되잖아. 내가 사람들 좀 많이 붙여줄 테니까 뭐 사람들은 잘 하니까 그래 하겠지.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호처에 누굴 취직시켜 주려고 했는데 김용현 씨가 윤석열 부부와 같이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더라. 이 타임에 빨리 이 이력서 가지고서 집어 넣어야 되겠다, 들이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접촉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시켰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명 씨가 여당의 공천을 넘어서 대통령실 인사에 결국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요. 좀 전에 났다고 황종호라고 하는 그 사람,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가 이제 뭔가 취직시켜주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실에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권모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자기가 그 자리에 꽂아주는데 저는 사실 그 사람 말고 또 있다, 더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도 들어가고 막 다 그랬군요. 우리만 몰랐군요. 본인도 혹시 뭐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물공이고 근데 이게 물론 이게 잘못된 인사지만 이때 그 대통령실에서 경호실하고 대통령 비서실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그 대선 후보를 따라다녔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공이라 그러거든요. 어공들 많이 좀 들어와 있었기는 사실이에요. 들어와 있었던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실 좀 약간 고위직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뭐 4급 이상 상급으로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제 그 대통령 임기하고 운명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나가잖아요. 그럼 전직 대통령 경호를 따라 나갔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어디 뭐 공기업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그대로 리타이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영리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 6급, 5급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가지고 정권 1년차, 2년차 힘 한참 있을 때 전직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국가 권력기관으로 전직을 많이 했어요. 세금을 걷는다든가 사람의 수가 붙여온다든가 이런 기관으로 많이 갔는데 그런 기관에 가면 어떡합니까? 표시가 나거든요. 또 그런 기관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제 뭐 국가 공무원 다 똑같지만 좀 이렇게 약간 우리가 잘 보고 관심을 안 쓰는 부서 있잖아요. 그리고 인원이 좀 있는 부서, 막 펼쳐져 있는 부서. 뭐 우리가 이거 특정 부서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산림청도 가고 옛날에 뭐 중기청도 가고 환경부도 가고 막 이렇게 이런 데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좀 그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는 시청자들께서 그걸 잘 이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이거 인사특혜 아니냐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요번에 그 경찰 고위직 인사가 더 인사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제 그렇죠. 문제가 됐지만 그리고 이제 이 양반도 예전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명태균 씨하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홍모 시장님, 홍준표 시장님 운전도 했었고 2007년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대선 후보 수행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 양반이 요번에 가가지고 그 4급 승진해가지고 네. 그걸 다시 교육원에 이제 그 과장급으로 왔습니다. 훈련 과장급으로 왔는데 아마 그걸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무리한 인사가 아닌가를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특혜다 아니다를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부랑 김영현 씨가 스페인에 같이 간 건 어떻게 알았으며 그러니까요. 또 실질적으로 그때 본인이 생각해서 이력서를 여기서 보내줘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루트로 보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 사건의 본질은 뭐 될 사람을 밀어줬다 안 밀어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오고 가는 행적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이 사람이 깨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대통령 부부와 연락이 되었다는 거. 이게 정말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추천을 하면 인력 풀 딱 해가지고 바로 그냥 넣어가지고 추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경호실의 특정 뭐 우리 다 이야기하죠. 오픈하죠. 뭐 기획관리실장 그때 당시 기획관리실장 지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성훈. 예, 김성훈 차장한테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바로 보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에서 수고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계약직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 특채를 하더라도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해야지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문제입니다. 그 핵심이 이제 권한 없는 자가 권한을 그렇죠. 행사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개 사인인. 그게 옛날에 최순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자가 소위 김영현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인사가 시행이 됐는데 김영현과 명태균이 잘 알지 않은 사이라면 누군가 여기에다가 뭔가 압력을 넣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추정하는 건 김건희잖아요. 그렇죠. 김건희도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인과 권한이 없는 대통령 부인이 김영현에게 압력을 넣어서 경호처에 직원을 집어넣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것만 있었겠어?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라면 네. 지금까지 3년 동안 소위 이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와 명태균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고 인사가 농락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끝까지 파헤쳐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네. 뭐 그런 관행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권한홍자가 개입하면 그거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위반이니까요. 누가 네, 뭐라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우리가 김 기존에 박사님 왜 김건희가 권한이 없습니까? 엄청난 권한이 있죠. 법적으로는 비아폰으로 다 전화해가지고 법적으로 원장한테 전화하는데 이거 네. 탭입니다. 그쵸. 울트라 짱이죠. 죄송합니다. 기존에 이제 사건화된 것만 해도 뭐 권성동 의원도 인사 어떤 추천 이런 걸로 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무죄가 됐지만 김성태 전 의원 뭐 또 심지어 지금 이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뭐 했다 수도 없는 인사 추천과 이런 것들에서 약간의 특혜 시비만 있어도 지금 MZ세대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은 기회 불공정 또는 기회 편취죠.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그렇죠. 기회 편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성세대에서 어떤 기득권층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그 분노의 정도가 굉장히 세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왔던 그 어떤 거보다 직접적으로 그 권력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쓱쓱쓱쓱 해서 자기들끼리 일종의 이제 기회를 편취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봐서 이건 엄히 다뤄야지 그냥 수도 없는 인사 관행 중에 하나다 이렇게 치부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19일 노컷 뉴스 취재를 종합을 해보면 오세훈 시장 뭐 한 번 만났네, 두 번 만났네, 네. 그 사람을 뭐 사기꾼이어서 연을 끊었네, 돈은 나는 모르겠네 이런 얘기 했던 사실 그분이지만 이런 게 확인이 됐어요. 지난 2021년 1월 20일 명태균 씨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오늘 저녁 6시 반 예약명 김땡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보낸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가 이상한 여론조사를 들고 와서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 사람을 연을 끊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1월 20일 오늘 저녁 6시 반에 저녁에 만나자 이렇게 자기가 지금 문자를 먼저 보낸 거잖아요. 자기가 장소까지 다 정해가지고 시간도 정해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검찰이 명태균 씨의 핸드폰에서 추출한 내용이거든요. 오세훈 씨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나 반박할 건데 이 건은 1월 말 강철원 캠프 비서실장이 사기꾼들을 쫓아내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때는 뭐 한 번, 두 번밖에 안 만났다. 우리는 뭐 강철원 언니가 이 사람 싫어했기 때문에 예약은 딱 얄짤없이 끊었다. 예약은 거의 상종한 적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더니 4번 만나게 막 드러나고 또 강혜경 씨 말한 대로 실제 김영선이랑 강혜경이 가서 말한 게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제 와서 오세훈 시장은 몇 번 만난 게 뭐가 중요해 막 이러면서 또 딴 얘기하고 지금 말이 계속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이 제가 개인적으로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악의적 허위 보도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런 기사를 함부로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무서워 죽겠습니다. 근데 너무 오세훈 씨는 무서워요. 정말 예. 약간 나이 먹은 이준석 느낌이 요새 많이 들어요. 누구? 나이 오세훈? 먹은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후한무치한 거짓말이 이를테면은 지금 사기꾼이라고 선 그거는 안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MBC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그 이후에 한 2달 뒤인가 네. 그 자기가 사기꾼이라서 안 만나기로 했고 내쫓았다는 그 사기꾼이 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자기가 SNS에서 홍보하면서 홍보물 이용해. 예, 오세훈 바람이 분다 막 이런 자기 또 장사를 했단 말이야. 네네. 그 이것도 뭐라고 또 거짓말할 건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세훈 같은 족속들, 뭐 이준석 같은 족속들이 이제는 환면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다 윤석열 계열의 후한무치, 염치 없는 거짓말 정치하는 자들. 정말 이번 참에 싹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변호사님 흔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왜 범죄자들 뭐 하면 1도 또 뭐죠? 200, 3부, 2부 3백인가요? 이렇게 하듯이 네. 일단은 다 부인을 하고 살라미처럼 이제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일단 어쩔 수 도망가고. 없이 도망가고 피하고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제 인정하는 그런 형국이죠. 아까 이게 2021년 1월 20일이면 이제 나경원 등등과 이제 당내 기초적인 예선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2021년 3월 24일이에요. 그게 올린 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올려서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골든크로스 게 했다고 좋아하는 거. 오와 안철수 후보와 이제 단일화할 때 그 얘기입니다. 그 즈음이죠. 필요에 의해서 절박할 때는 다 써서 올리면서 이제 부인하는 거죠.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정무 특보를 하고 있어요. 특보 맞아요. 단장인가를 하고 계실 건데 제가 인연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분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런 여기까지 아마 화가 안 미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다급함으로 이제 본인이 왜 대잡이 되는 거 있잖아요. 2021년 8월 9월경에 수사보고서에 107쪽에 보면 8월 9월경에 홍준표 후보가 가면 절대로 안 돼요. 후보는 윤석열이 꼭 돼야 돼요 하면서 저 김건희가 이제 저 명태균 씨한테 이제 계속 조르는 게 나오죠. 비슷비슷한 거죠. 막 해서 푸시해서 내가 나경원한테도 뒤지면 안 되는데 하고 필요해서 쓰고 굉장히 비슷한 국면들 앞으로도 그래서 살라미처럼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인정하면서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이제 종속 변수죠.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그때부터 2021년도는 거의 오세훈 기적이었거든요.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오세훈이 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꺾고 올라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명태균 씨랑 강희경 씨 말에 의하면 찔찔댄다는 거잖아요. 만날 때마다 눈물 흘리고 매번 읍소하고. 울었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10년 동안 얼마나 절치부심했겠습니까? 그 잘 나갔던 서울시장이 갑자기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그거 때려치고 나온 다음에 한 번도 이 정치라고 하는 공식적 공간에 못 들어간 상황에서 10년 만에 기회가 왔는데 첩첩산중이야. 앞에가 막 쌓여 있어. 일단 나경원도 이겨야 되고 나경원 이긴 다음에 안철수랑도 예를 들면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이런 정황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무엇이든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러니까 누구 만날 때마다 뭐 명태균 강희경 씨한테만 뭐 읍수하고 눈물 흘렸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나 좀 살려줘. 나밖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는 안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여론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돈은 따박따박 들어가고 있고 자기만 몰라.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자기가 또 그걸 또 홍보를 해. 그러면서 나는 몰랐대. 나는 몰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아마 똥줄이 탈 겁니다. 야, 요번이 기회인데. 내 이번에 진짜 대권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야, 저거를만 막으면 되는데. 다 고소 각입니다. 여러분들 다 고소당합니다. 아니요, 제가 추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정을 얘기해도 다 그런다 그랬습니다. 논평도 자기는 고소한다 그랬습니다. 저번에도 자기 고소한다고 자기 중요한 사항들 고소 안 했잖아요, 또 결론적으로. 아니 앞으로 한답니다. 앞으로요? 네,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앞으로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도 고소당하면 뒷바라지 할게요. 본인도 좀 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말씀하신 아니, 거 있잖아요. 근데-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 사람이 몰리니까 뭐 논평에 대해서까지 고소한다고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서 이게 뭔가 이렇게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고 또 드러나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분명히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논평도 아니고요. 자, 왜 갑자기 피해 가십니까? 중요한 순간에. 저희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느낌도 논평의 영역입니다. 아 그래요? 아닌데 논평 아닌데 그냥 느낌은 막 직감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 MBTI에서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안 걸립니다. 예, 제가 수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혼자 그렇게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고소해버리면 끝입니다. 게다가 본인은 지금 수사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같이 제가 건너거든요. 의견서를 써드릴게요. 변호사들 의견서 써도요. 그건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이딴 원래 나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칼자루를 누가 졌냐입니다. 칼자루는 경찰과 검찰이 쥐고 있으니까 잘 보여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나와야 돼. 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도 한번 해보죠.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자기 아들이 명태균 씨한테 연락한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트로트 무슨 콘서트 표까지 주면서 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아버지 싸우지 않아. 우리 좀 잘 좀 얘기 좀 해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얘기 나오고 나니까 홍준표 시장 우리 아들이 사기당했어. 그리고 어쩌면 나도 명태균과 한 번은 통화했을지도 몰라. 갑자기 또 꼬리를 내립니다. 그동안에는 통화한 거 갖고 와라 난리를 치더니 이분이 참 보면은 진짜 특이해요, 이 사람. 진짜 이 조조끼가 다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끼요? 조조. 예. 조조를 왜 조조 얼마나 훌륭한데? 요리 잘 빠져나가시잖아요. 제가 말한 건 조조는 옛날 그 조조가 아니고 요리 조리 빠져나간다 해가지고 조심하고 잘 빠져나간다 조조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홍준표 시장, 이 정치에 나온 사람은 홍준표 씨입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가 아니고 아들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아들이 뭐 보니까 최모 씨 동창하고 명태균 씨 친해서 안다 그래요. 명태균 씨는 누구를 도왔습니까? 홍준표 씨를 도운 거죠. 그런데 아들까지 동원할 정도면 얼마나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겁니까? 자, 두 번째. 그 아들이 보낸 문자 보면은 그게 대구 트로트 페스티벌 표예요. 근데 대구 트로트 페스티벌 표가 완전히 매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내드립니다라고 보내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그리고 더 말하라고 그래. 더 필요하면. 오케이 하니까 보내드리고 필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그럼 아들하고 친분 관계죠? 좋습니다. 홍 시장이 이건 우리 아들이 좋아가지고 시장 아들로서 이 매진된 표를 엄청 갖고 있으니까 매진 몇 석했는지 몰라도 갖고 있으니까 나 보내줄 거야.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또 문자가 희한해요.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요. 기사를 하나 딱 캡처해서 보내요. 홍준표 시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날 세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잘 좀 홍보해 달라는 식으로 보내죠. 그러면은 이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표를 보낸 겁니까? 아니면 자기와 그 명태균 씨와의 친분 때문에 표를 보낸 겁니까? 그리고
홍준표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하고 명태균 씨하고 친분했다는데 그러면 우리 아들하고 친분했으면 내가 과일 바구니 보내는 겁니까? 이 사람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또 아들 친구까지 걸고 넘어져요. 맞아요. 아들 친구 최 씨가 네.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그 친구하고 의절했다고 또 페이스북에 막 써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고 자기의 수족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 다 부려놓고는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으면 나는 쟤랑 모르는 사이야. 쟤는 나랑 완전히 의절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단 말이죠. 이게 정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의 행동 맞습니까? 저는 이분 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오늘 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한마디 했죠. 누가 물어봤습니다. 헌재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은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다섯 자가 빠졌어요. 마음에 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분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항상 하는 말이 뭐 국민 위하고 뭐 위하고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좀 지도자답게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그다음에 다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잘못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예수님도 잘못한 게 있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이거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미선적인 모습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봐도 지금 이제 오 시장님도 자기 이제 후원회장 했다라고 하는 김땡땡 이분하고 저기에서 이게 처음에 터졌을 때 김한정이라 하면 네, 김한정 씨 그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그냥 뭐 전혀 자기랑 관계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상하게 그냥 뭐 아주 격하를 했죠. 혼자 무슨 덕후처럼 했어요. 그렇죠. 네. 완전히 그냥 자기를 정말 성심성의껏 다 도운 분을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뜨렸죠. 홍준표 시장 자기 아들 친구까지 그 페이스북에 썼던 거 봤잖아요. 네, 봤어요. 박땡땡은 그나마 내 측근이다는 식으로 인정을 해놓고 박땡땡 인정하고 이 최땡땡은 완전히 뭐 이상하게. 정말 인간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보수 진영에 또 대한민국의 자칭 뭐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있다라고 꽤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런 분들 믿고 앞으로 어떤 측근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까, 충성을 다할까, 인간적인 비애감도 많이.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다 녹음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 우리 윤석열 이후에 다음 시대 정치가 어떻게 펼쳐질까? 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저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이 정치 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의 폐해가 너무 커서 진짜 단 한마디도 진실이 없지 않습니까? 이 집권 2년 반 이상 동안. 그러면은 사실은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정치인들 거짓말 여부를 가려내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의무거든요. 그리고 또 언론이건 국민들이건 감시 여부를 떠나서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목이 책임 정치, 말에 책임지는 책임 정치, 그 진정성이라는 부분인데, 진실성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윤석열 이후에 국임당 보면은 뭐 제대로 되는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지금 전무해 보이고 맞아요. 그나마 홍준표라고 한때는 보수의 그야말로 새바람이었죠. 지금 보면은 자기 아들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문자를 보냈는데 내 아들이 속아서 문자를 보냈다. 이게 윤석열 화법이 일반화된 거예요. 내 부인이 박절치 못해서. 그러니까 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다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된 이런 정치인들의 거짓된 화법 그리고 이거를 그냥 문제 삼지 않는 언론 이런 토양 위에서 정말 어떻게 새 정치가 가능할지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검찰은요, 김건희 통신조회 했답니다. 그래서 22대 총선 공천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명태균 씨 폭로로도 나오고 있고, 김건희 씨가 여기저기에 관여했다는 건 뭐 조금만 파면 다 김건희. 지금 완전히 밭이 그냥 널려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작년 4월 22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최소 11번 이상 연락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김건희 공천 개입 정황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잘하겠죠? 아무래도? 검찰 분위기 자체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검사장 회의 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명백한 분위기였고 지금도 자칫하면은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단 이 시기가 언제이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검찰이 그 시기를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사건의 순서에 따라서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건의 순서.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한동훈을 왜 수거조사장으로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보니까는 그 김건희가 자기 공천들을 심으려고 했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한동훈 당대표가 자기 말을 안 들어서 그 그렇죠. 사단들이 많이 난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김건희의 공천 개입들이 사실이 된 거고 여기에 명칭까지 딱 들러붙으니까 아 김건희가 공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불법적으로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건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좀 좋은 상황이죠. 조기대선이 벌어지고 있어. 이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면 정치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럴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액션에 대해서는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징적으로 한 번 정도만 할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워낙 강하게 들어오면 그래 김건희 한번 소환 조사 한번 해보지 정도.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한 번 정도 그냥 그걸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죠. 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건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진짜 핵심적인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아마 자기들은 그 내용들을 쭉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 가진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5월 초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딜을 하겠죠.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검찰은 끝까지 믿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지금 마무리 수순에 도달했는데 어제 재판에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조대현 변호인이 헌법재판관까지 했던 변호인인데 그 변론에서 이제 증거 같은 것들을 서로 양쪽에서 주장하면서 정리했는데 검찰 피신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고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이 그건 이미 4차에서 이미 당신이 주장한 내용이고 과거 예를 비추어가지고 혹은 법에 비추어가지고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가방을 싸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재판을 하다가 말고. 그러고 났더니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배인 헌법재판관에게 완장질을 했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사람은 재판장이고 지금 우리는 그 조 씨는 변호인인데 그러면은 정관예우를 그냥 몽땅 인정해줘가지고 정관예우 해달라는 거죠. 몽땅 인정해가지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전부 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다 받아주겠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완장질이라니 지금 소송지휘권을 올바로 행사하는 재판장에게 미친 사람들 아니면 이런 말 할 수가 없는데 더 황당무계한 것은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권한대행을 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네들이 뭐 모두 다 사퇴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하필이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문영배를 탄핵시켜서 직무 정지를 시켜버리겠다. 70몇 명 지금 78명 지금 모아놨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씨는 전 이 사람 변호사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만 소장 대행으로서 불공정하고 위법한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문영배 재판관 또한 우리법 출신입니다. 이러면서 또 쓰잘데기 없이 우리법 출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78명의 의원들이 문영배 재판관 탄핵 소추 동의를 해줬다. 이러면서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다들 이제 완전히 끝까지 가자 완전히 막가파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바보들 같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바보들 같은 게 자기들 변호사 전원 사퇴하겠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윤석열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네. 이것도 자기들 다 모아봐. 한번 해봐요. 다 모으면 몇 명이야? 아니 현재 재판관을 탄핵시키려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108명이 모여가지고 백날 해보라니까 자기들 모여서 백날 투표해봐. 투표 성립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만인의 적이야. 쟤네들이 결정하는 건 절대 믿지 말아야 돼. 자 우리 똘똘 뭉쳐. 저 결정 나면 우리 무조건 싸워야 돼라고 하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인민군들 과거에 예를 들면 인민재판하듯이 계속 헌법재판소에 있는 문영배라는 일정 사람들 공격을 하면서 헌재의 결정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석도현 같은 말 한마디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분명히 날아갈 거야.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왜 모이는 거지? 그 작은 권력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조기 대선에서 실패하더라도 당에서 지들끼리 요거 가지고 찌그럭빼그럭 서로 나눠먹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자들이 하는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배지를 얼마만큼 더 많이 유지할 것인가 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비루해요.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 어쨌든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300명이니까 100명 이상이 아까 발의할 수 있겠죠. 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78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아까 원래는 108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잖아요. 8명은 절대 여기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지금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거 그냥 제 확신입니다. 네, 네. 느낌적 느낌으로. 그리고 만약에 뭐 그걸 넘어섰다 하더라도 모여가지고 2분의 1 이상이 또 여기 오케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관을 모욕주기를 하는 것이고 아니 이미 헌재에서 재판하는 도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얘도 이랬고 저랬고 하면서 다 설명을 다 해주고 이거는 증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해주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건데 거기다 대고 싫다고 중간에 나가버리는 사람한테 완장질한다는 그런 말이나 하면서 그 사람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이 후한무치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저는 이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그 변호인들이 있잖아요. 변호인 아닌 것 정말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을 방패 삼아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좀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마 뭐 이분 중에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두 분은 다음에 국민의힘에 공천 받아가지고 배지 달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변호사들? 얼굴을 알렸으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문현배 재판관이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씀하신 게 제일 참 얼마나 저분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으면 이런 말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딱 한마디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송지휘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소송지휘권은 우리나라 법이 인정하는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럼 뭐 짐 주섬주섬 싸워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짐은 옆에 있는 변호사 싸워 나오면 되지 그냥 나가면 되지 짐은 또 아까운 모양이에요. 그걸 또 왜 싸서 나갑니까 추잡스럽게. 그러니까 그때 제발 좀 있잖아요. 뭐 집안에 뭐가 들어 있겠습니까? 좀 제발 좀 그런 속된 말로 자기 자신에요.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도대체 당신 그렇게 하는 권한이 뭐냐, 법적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소송지휘권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 소송지휘권을 완장권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인데 저는 정영식 그 재판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표한 바가 있고 아직까지 불식이 안 됐습니다만 그나마 정영식이 주심인 게 좀 다행스럽다 오히려. 그러니까 4차 변론 기일 당시에 이거 검찰 그 조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못을 명토 박은 사람이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고 그 당시에 만장일치라고 대단히 강조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일단 문형배 대행이 주심이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것도 두고두고 공격받을 뻔했는데 그나마 우리 정영식 주심이 또 그런 데는 쓸모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정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온 국민들의 이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을 바라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더 잘 알죠. 아웃될 거라는 거. 그러면 이미 우리의 미래, 정말 암울한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 이들은 승복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시계가 지금 현재 땅땅땅에 맞춰진 게 아니라 그 뒤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정치인들 같으면 당권으로 갈 것이고 이 변호인들 일부는 좀 전에 행정관님 말씀대로 뭐 공천 기타 플러스 알파의 어떤 다른 목적들이 있는 것이고 이들이 처음에 계엄을 했다라고 할 때 주장하고 했던 말 중에서 공산 전체주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쓰던 말입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쓴 1945년에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에 보시면 왕돼지 나폴레옹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밤이 되고 나서 인간을 다 몰아낸 다음에 완전 슈퍼 왕돼지가 이제 집권을 한 다음에
계속 뭐가 틀렸는지 지들도 아는데 찬양 시를 쓰는 놈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선동부대부터 시작해서 나팔 부는 놈에 별의별 놈들이 아닌 걸 기라고 우기니까 나머지 민중들이 할 수 없이 거기서 말이니 뭐 토끼니 뭐 이런 저기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딱 지금의 이 형국 1945년에 쓴 조지 오웰의 나폴레옹의 실사판 대한민국 참으로 참담하죠.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이 바로 공산전체주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됐던 게요. 그러니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아시잖아요. 저기 청구인 측에서는 네. 아유, 몸이 아프다니까 안 나와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안 됩니다. 꼭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구차에서 조지호가 진술한 내용들에 대해서 증거 채택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아니 그 채택하세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내일 조지호가 다른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증거 진술과 관련해서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 헌법재판까지 했던 분이 갑자기 그거 딱 물어보더니 갑자기 에이씨 그러고 나가버린다라고 그러니까. 보면서 좀 뭐가 저는 거지 저게 진짜? 그러니까 저런 땡깡도 저런 땡깡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폭들이 하는 짓이에요. 저게 맞아요, 하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기일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시간만 1시간 늦춰졌고요. 오전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형사법정 갔다 와라. 우리는 시간을 늦춰줄 테니 이제 이렇게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내일 그래서 나올 증인이 홍장원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제 아프다 그래서 안 나왔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번에 나오기로 했죠. 구인까지 생각했더니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들이 썩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들이 말할 것은 뻔하다. 왜냐면 이 얘기 나왔어요. 고차별련에서 국회가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조 청장이 쓴 조서, 신문 조서에 나온 내용이죠. 네. 비상계엄 당시에 네, 예. 윤석열이 조 청장에게 6번 전화했어. 밤 11시 30분부터 1시 3분까지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6번이나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용이 중요해요. 국회의원들 다 빨리 체포하라 이런 내용 얘기를 했다고 자기가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계엄 해제 이후엔 2통화가 왔어요. 그때도 똑같이 끝까지 버티라고 사실 그런 끌어내라고, 거죠. 네.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해제했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불법적이고 위법한 행동을 했고요. 또 얘기 나오는 거. 14명 체포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고 체포명한테 물어봤더니 이재명, 한동훈 이런 사람 뭐 싫은 건 당연한 거고 나머지는 왜 싫으냐. 와 아주 내용이 가관이더만요. 이런 상황인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식으로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미 지금까지 나온 그 심리한 자료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헌법재판 많이 하시면 여쭤보니까 충분하다고 하는데 아마 내일은 제가 보니까 활용 점정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3명 다 윤석열 측에서 요구한 증인들인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뒤통수가 사면타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자승자박이야. 네. 자기가 계속해서 이 늪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영화 제목이 갈 때까지 가보자. 자기가 한 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가려요? 자기가 다 조지호한테 6번, 조지호한테만 6번 했겠습니까? 여기저기 전화 다 때린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다 때린 게 다 확인이 될 건데 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한들 그게 예를 들면 증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튀어나오는 건데요. 전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아마 저는 헌법재판관들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 결정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피청구인이 다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걸 다 종합하니까 내려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가 성환이에 보냈어.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내가 작전 짜는 거 다 봤어. 그리고 또 가장 자기 측근하는 이상민 장관이 자기는 멀리 떨어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 그 테이블 위에 올려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 단전 단수라고 여러 개 뭐 언론기가 써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나와가지고 편들어준 게 아니고요. 한 대 집박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상민이든 아니면 조태용이든 간에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요. 예. 일관되게 윤석열을 치고 있는 얘기거든요. 아니 단전 단수는 알겠어요. 실컷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거기에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여론조사 꼭까지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말이 안 안 돼요. 돼요. 좋아요 그분요. 써보신가요? 600만 달러의 사나이. 삐삐삐삐 하면 다 보이잖아요. 자 어쨌든 체포 이유가 가지가지였는데 명단의 대다수는 윤석열이가 싫어하던 사람이다. 정확히는 김건희가 싫어하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죠, 김건희가. 정확히는. 네. 그러면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이재명 한동훈 조국은 왜 대통령이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네, 의원식은 당적 없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 편파적으로 하냐? 그리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판 지연시키고 유전 무죄 같은 사법체계 만들지 않았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는 가깝지 않냐? 대통령 상대로 정치적 공격하고 있다.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이 김민석 형이잖아 싫어. 그다음에 이하경 민주당 의원 회장 집에 쳐들어가서 전과도 있는 놈이 말이야 어떻게 국회의원 하냐? 그럼 당신 부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싫어해. 조혜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싫어해. 왜? 부정선거 아니야 부정선거. 김어준이 너무 싫어. 왜? 여론조사 꽃을 통해서 여론조사 했잖아 이러고. 체포될 명단은 결국 대통령에게 혹은 그 부인에게 낙인 그건 찍히는 없어요? 겁니다. 스픽스에서 나와서 맨날 떠들잖아. 그건 없어요? 박관천 이름도 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가? 저는 이게 무게가 무거워서 함부로 체포되지 않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도 한 2개로 묶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 들어보면 거의 제가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게임에서 쟤 죽일까? 이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이게. 오징어 게임이야. 게임. 진짜. 과대망상이에요. 과대망상. 그러니까요. 그 생각해 보세요. 실미도하고 실미도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그게 과대망상이지. 속된 말로 석자로 말하면요, 또라이고요. 정신분석적으로는 과대망상입니다. 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대통령 뒤에 윤석열을 흔들어대는 김건희와 우리 명태균 씨가 있었다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단들이 저지른 죄를 자기가 파헤쳐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보낸 그 사람인데 자기는 더 심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이고 한심스러운 상황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보수라는 말 하지 말자. 우리가 보수가 돼서 우리가 보수라는 거 다 인정해. 나는 보수라고 계속 얘기해왔고 보수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좀 알려주고 싶다. 우리가 보수의 참교육을 한번 시켜주마. 이런 생각으로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좀 앉았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 방송 보시면서 짜증도 내고 답답해도 하셨지만 이제 막바지 다 도달했다는 건 다 누구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더 이상 뭐 해봤자 사실은 소용이 없고요. 국민의힘은요. 이제 윤석열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요. 윤석열을 지키다가 나까지 죽고 싶지는 않고 대선에 들어가서 대선에 이길 만한 후보하고 손을 잡고 당권을 쥐는 걸 이들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국민의힘 되게 부자예요. 당권을 줘야지 이거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동력연대 가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다는데요. 그분 도대체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권이다라고 말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무슨 중도보수야 중도 진보는 몰라도 이런 말도 있고 무슨 소리야 진보잖아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잘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중도보수 발언 갑자기 왜 나왔는지 또 이 발언이 끼치는 맥락은 무엇일지 한번 우선 싱크부터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민주당 정체성이 좀 바뀌는 건가요? 자주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말 갑자기 사실은 그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거 되게 사실 본인은 엄청 고민을 했겠죠. 저게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다들 조금 놀래기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선 누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내실까요? 정치학 박사님. 맞아. 정치학 박사님? 네, 말씀해 주세요. 야, 이럴 때는 정치학 박사가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이 발언 자체들을 그냥 이념 논쟁으로 저희가 공격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은 매우 비상한 상황이다.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헌정 수호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이념 가치를 다 떠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을 지킬 수 있는 다수의 연대와 연합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소위 이 극우 집단들에 맞서는 우리들의 하나의 가치 연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가치 연대들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폭넓어야 된다. 폭넓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유럽 같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소위 진보와 보수가 연대해서 국을 고립시키는 정책들을 추진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런 예를 들면 이념적 지형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헌정 수호 연대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합리적 보수부터 진보까지 아우르는 아주 강고한 다수연합 시스템, 다수연합 유권자 연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시점에서 본인 스스로를 갖다가 우리의 입장은 중도 보수에 가까워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훨씬 더 폭넓은 연대를 위한 어떤 포석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야, 갑자기 왜 우리가 중도 보수 정당이야? 왜 이래? 손가락질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매우 다른 상황이다. 네. 다른 상황에 소위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넓은 연대를 만들기 위한 발언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너 보수였어라고 문제 제기하는 건 네. 상황에 대한 이해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논쟁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들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극복해 왔던 과정이 자, 있다. 우리 그 시청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잠깐 읽어드릴게요. 김성현님, 민주당이 보수로 들어가기 잘한 거다. 네, 신호승님, 중산층 확대 정책 그리고 미래 청년 위주 서민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이것과 연결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가령님, 요즘 극우 좀비들 빼면 전부 보수 아닙니까? 나라 질서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러셨고요. 조이님, 자꾸 이런 콘텐츠는 분란 조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또 의견도 주셨고요. 크리에이터님, 중도 보수가 맞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실용주의 애국이죠. 네, 그리고 레식스님, 진보와 보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냥 합리적인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좀 비슷비슷하고 이런 의견에 좀 동의를 사실은 하는데요. 네, 지금 김 박사님이 거의 정답을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진보 보수 아시다시피 굉장히 상대적 개념입니다. 18세기, 19세기 쭉 거슬러 가봐도 토리, 휘그당, 자코벤 등등등 하면서 좌우 진보 보수에 대한 건 계속 사랑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보 보수도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의 지형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333이든 343이든 여러 이제 우리 지형을 놓고 이제 따지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자기들 스스로 극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이제 공백이 생기고 이만큼 지평이 넓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땅 따먹을 영토가 넓어졌죠. 그걸 왜 남하게 그냥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정답은 민주당 당원 당규에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와 미국의 민주당 당원 당규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네. 미국의 공화당보다도 거꾸로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 당원 당규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념적 스펙트럼과 여러 가지를 보면. 네. 그러면 돌아와서 이재명 대표를 관통하는 단어를 하나로 대보라 이러면 저는 진보 보수 좌우가 아니고 실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용. 예. 그렇다고 보면 그 실용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나머지 정치적인 것에서의 진보 보수 그리고 어떤 우리가 액션 현장에 이어지는 정책적인 것에서의 실용 이 부분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넓어졌어 우리가 다 커버해야 된다. 굉장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워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부겸 전 총리는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서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또 참여연대는 중도 표심 얻겠다고 서민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민주당의 본질을 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활동가들 내지는 뭐 그쪽에 있는 분들은 니네 진보인데 왜 자꾸 중도 내지는 보수로 들어가려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보수 쪽에서는 야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 표 깎아먹잖아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고 서로 좀 셈법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이전에도 이 방송에서도 민주당이 본질적으로 개혁적인 보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선거에서 이번에 특히 이제 보수를 참칭했던 국임당이 이제 해체 정당이 돼야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의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제 그런 외연 확장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다만 이게 선언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념적 테두리 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새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즐겨보는 오랜 프로그램이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좀 이해받고 싶고 향후에 이 대선 전국의 파고를 넘으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차원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이 메시지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할 거면은 정책을 가지고 보수지와의 뭐 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던진다거나 했을 때 그 확장성이라든가 진위가 좀 전달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거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사실 지금 현대 정치학에서 저는 국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의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념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지금 현대 정치에서 다 섞여 있어요. 어떤 정책을 보면 대단히 극우적인데 동시에 그 정권에서 대단히 극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공존한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그랬지만 최근에 더 심화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샤말레온처럼 흑묘백묘론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실용성 차원에서 그야말로 막 흔들면서 다양한 정책적 그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것저것 막 분파된 이해 집단 모자이크처럼 갈라진 국민들 하나하나 이렇게 포섭해 나가는 것이 옳고 저들이 봤을 때 그래서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어떻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울타리를 질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아쉬움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베리님께서 그리고 이문지님께서 국민의힘이 극우로 가니까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 논란이 있을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 QKGKLELS님 모두가 국민을 위한 발언입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언론 지형이 유리할 때는 말씀을 선의로 받아들이고 자 이거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게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올 수 있다면 괜찮은데 네. 지금 당 안팎으로 공격하려고 다 이제 하이에나들이 이를 막 벌리고 있는 이빨을 갈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념 논쟁의 의제를 던져줄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전략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네. 것이죠. 자, 저는 다 이제 정치학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원래 전공이 법학이니까 이 수치적으로 좀 계산해 볼게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나왔어요. 제목이 벌써 나왔군요. 예, 국민이 우선이다. 근데 왜 제 눈에는 제목이 그걸로 뭐 다른 제목으로 보이더라고요. 당선이 우선이다. 이래 보이더라고요. 자, 이 정치는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선 후보는 숨 쉬는 것조차 계산해 주신다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대선 후보를 한번 봤는데요. 네. 우리 대선을 하게 되면 뭐 가서 뭐 오뎅도 먹고 어묵도 먹고 뭐 해장국도 먹지 않습니까? 이분이 딱 그래요. 나는 약간 나이가 들어서 이걸 잘못하면 흘리면은 내 나이 들은 것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해장국을 약간 식혀서 달라는 그런 대선 후보도 있어요. 미리 참모대로 조율을 하죠. 조율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수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고 지금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입니다. 즉 보수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니까 지금 보수는 오른쪽으로 더 치중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중도 보수가 지금 빈 곳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새날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나는 이 방송 나와서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는 실용주의다 아니면은 국민을 위한 거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죠. 아니 그러면 이쪽에 진보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보는 원래 우리가 집토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집토끼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명 한 명 1대1로 만나고 있죠. 만나고 있으면서 진보와 보수가 나눠졌는데 여기서 보수가 오른쪽으로 쫙 가니까 빈 곳이 생기거든요. 네. 우리 옛날에 땅 따먹기 한 적 있죠. 탁 쳐가지고 땅 따먹기 할 때 아마 그런 계산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작한 얘기가 아닙니다. 거슬러 가 보면 제가 2024년 2월 7일 날 저를 영입하면서 영입 세레머니 생중계되고 있는 현장에서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민생, 경제, 우리의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도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할 뿐이다. 이미 작년, 벌써 이제 만 1년 전에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안 그러고선 저를 왜 영입했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를 들어 김부겸, 김경수 이런 분들께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거 월권이라든지 당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못 바꾼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분들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정체성이 소위 말하는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럼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보수 정당에 있을 때 개혁 보수라고 이미 여러 저기에서 채널에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실 겁니다. 이미지적으로 이분들이 과연 저보다 더 보수적인 느낌으로 온 적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하는 아이덴티티, 당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보수라 그러면 보수가 되는 거고 진보라고 하면 진보가 되는 겁니까?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내는 정책 이런 것들을 봐야죠. 진짜로 예를 들어서 보수 극우가 좋아할 박수칠 정책을 진짜 내는 것이냐 등등을 봐야죠. 네.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DJ가 정말 그 어려운 와중에 IMF를 딛고 굉장한 어떤 가치적인 지금 이분들이 말하는 거에서 당의 정체성 확립하는 그 단계까지 갔는데 DJ가 펼친 정책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대단히 보수적이죠. 대단히 보수적이었죠. 보수적이에요. 특히 경제에 관한 완벽히 실용에 가깝게 이렇게 와서 지금 오늘날 2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미래 일거리를 확보를 해놨죠. 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 워딩에 있어서의 보수 진보로 일률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논쟁거리로 삼는다. 대단히 보수 진보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취약한 대한민국입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좀 뭔가 좀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아까 김부겸 의원 얘기했지만 김경수 전 도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 정체성 하루아침에 못 바꾼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진성준 의원 정치 이념 성향은 중도 보수가 맞지만 당은 진보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말을 누가 믿겠냐. 중도 보수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은 호적까지 파서 중도 보수를 침범하고 우린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보수 진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자기네 거 뺏길까 봐 사실은 자기네 지지자들 그거죠. 뺏길까 봐 네. 지금 계속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고 또 이 진보 쪽에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린다 정체성이 뭐 이런 주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은 논쟁이라고 봐요. 저는 이 논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른 논쟁을 벌였을 때 소위 탄핵 세력, 그러니까 소위 탄핵이 아니죠. 뭐죠? 그 내란 세력을 막아내고 우리 헌정 체제를 지키는 과정에서 이런 논쟁들을 우리를 폭넓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언제 민주당이 이런 논쟁을 해봤습니까? 따지고 보면. 네. 그다음에 제가 민주당 당원 교과서를 만든 필자 중에 하나예요. 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건데 1955년도를 민주당의 기원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건 진보부터 합리적 보수까지를 포괄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시대마다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합리적인 보수다, 온건한 보수다라고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외형을 상당히 넓힌 측면들이 있고요. 이건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소위 이 레이거니즘, 대처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신보수주의,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진보주의자들이 다 예를 들면 추락을 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근데 이때 소위 클린턴과 그다음에 블레어가 제3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흥묘백묘론이에요. 그잖아요. 아니 경제가 변했고 세상이 변했고 사람이 변했는데 어떻게 진보가 과거의 가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얘기하면서 진보주의자들은 경제에 매우 강해야 돼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만들어냈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매우 비상한 상황이다. 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방식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유연성들을 발휘해서 훨씬 더 폭넓은 다수연대를 만들어내고 그 다수연대가 다시는 이런 극단적인 보수가 등장하지 못할 만큼의 정치적 지형들을 확인해내는 것이 저는 지금 시대의 가장 진보적인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다소 이 시점이나 매체나 여러 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왕에 이제 이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논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재명식 리더십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사실 저희 뭐 기자나 논평하시는 분들과는 다른 그 결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특유의 개인 돌파, 그 정면 승부, 그리고 국민을 믿고 몸을 던지는 행동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어차피 이걸 한 싸움을 벌리고
이걸 가지고 실제 실력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면 우리가 지켜보면서 응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맞는 얘기죠. 네. 국제정치 전공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이제 보면은 이제 심지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를 자기들이 개념 규정하고 자기들 국익에 우선이 되면 무조건 실행을 하고 하는 일종의 이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오 컨서버티즘이 이제 쓸고 있단 말이죠. 그걸 한마디로 하면 그냥 실용이에요. 네.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재명 시대 예를 들어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네오 리버럴리즘 왜 못합니까? 그만큼 범위를 확장해서 우리한테 실용적으로 이익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아젠다를 던졌다. 이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네.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 없음님, 이름 없다고님께서 민주당 중도 보수 정당 맞고 원래 그게 민주당의 자리였어야 했던 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보수가 친외세 반민족주의를 표방합니까? 민주당이 중도 보수 민족주의 정당으로 가는 게 훨씬 맞죠?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이분 말씀에 동의하고 여러 패널분들 말씀 동의하고 사실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이념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저는 조금 우리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보수라고 자칭 보수라고 주장하는 분들 지금 현재 보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지 않았냐 그 극우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거 태극기 흔들면서 성적이 흔드는 거 도대체가 나는 태극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성적이를 왜 흔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흔들면서 막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네들의 표현 방식은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욕하고 저는 이런 식의 이 막무가내의 행동을 보수라는 이름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보수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제대로 된 보수라면 그런 짓 절대 안 한다. 게다가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그 당의 의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재를 무시하고 법원을 지금 방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게다가 법치주의 입만하면 법치주의 주장했던 그 대통령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내란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대로 된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탄핵이 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보수란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고 실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보수 뭐 이런 얘기 중도 이런 얘기는 뭐 완전히 대척이 되는 진보와 대척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실용주의 관점을 가진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이념으로 너무 갈라서 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이 시기에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저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네, 흔하지 않은 생각합니다. 논쟁이니까 제가 네. 뭐 말문 터진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논쟁을 별로 유튜브나 뭐 할 이런 기회가 방송에 잘 안 없죠. 하잖아요. 근데 자 보수 그렇게 뭐 윤석열도 강조하고 그랬던 그 보수의 가치 가장 대표적인 가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노블리스 오블리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이 부분인데요. 그들이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버렸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버렸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실천한다. 그럼 당연히 민주당이 그들이 말하는 기준에서 보면 보수를 장악하고 가는 거죠. 네, 코코님께서 우리나라의 진보당 새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블루 아이즈님은 어제 영상 봤으면 이렇게 논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원래 방송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래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맥락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국제정치 전공하신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국제정치 전공하셨어요? 왜요? 아니 너무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아유 왜요? 아니, 농담이고요. 국제정치 전공하셨어요? 네, 그랬네요. 아, 우리 박사 논문도 쓰셨잖아요. 박사님이에요? 네, 와, 한미동맹 대단하다. 가지고 오. 저 전문 학교에 썼습니다. 네. 김종욱 박사님은 저는 한국 정치 그다음에 정치사상 이런 이쪽으로. 한국 정치 예. 정치사상. 우리 박사님은 저는 청년 일자리 정부에서 실행하는 청년 일자리의 효과성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아 저는 저 야. 논문 검증도 받았어요. 변희재 저는 안 씨가 물어봐요. 변희재 씨가 여쭤보고. 논문 뭐 저 표절이라고 연대에다 찔러가지고 어. 1년 동안 검증 받았어요. 변희재 씨가요? 네네. 변희 씨는 그래서 왜 저는 그러는 합법적인 박사입니다. 검증 연대? 받으셨어요? 아, 저 때는 검증이 있기 아니, 전이었거든요. 변희재한테 받으셨어요? 아니 변희재 씨가 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변희재는 자기는 박사예요? 아니잖아. 아닙니다. 근데 왜 자기가 그런 걸 얘기했어요? 저는 500페이지짜리 논문을 썼어요.
어떻게 500세를 표절합니까? 멍청하지 그게. 자, 표절하면 걸려요. 우리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박사님이에요? 예. 저는 이제 범죄학을 전공했죠. 범죄학 박사요? 예. 야. 법학이죠. 여기 다 내분 다 박사. 대단한데? 아니 그럼 범죄학 박사면 이수정 교수한테 받은 겁니까? 뭡니까? 아, 저는 그렇죠. 대파개파 안 해요. 아,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이제 주로 예전에 그걸 많이 연구했죠.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 네네네. 연쇄살인, 체인머더스라는 것도 했고 네. 그런 걸 많이 연구했었죠. 야, 진짜 채널님 난 1000페이지 썼어요 이러시는데 나만 아니군요. 저는 석사입니다. 저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학력 인플레가 심하다는 걸 다시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최근의 상황이고요. 저는 2007년도에 학위 받았습니다. 나는 박사가 94학번인데 나는 박사 수료만 2개예요. 예, 진짜 언제쯤 박사학위를 받을지.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명박사 있잖아요. 명박사. 핵심이요. 있잖아요. 이런 그 이념이 아니라 먹사니즘 잘사니즘이에요. 맞아요. 대단히 잘사니즘 중요한 얘기거든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먹사니즘은 양면을 얘기해요. 근데 잘사니즘은 부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DJ 정신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서민과 중산층들을 더 잘 살게 만들겠다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갖다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의 성장, 혁신 성장을 통해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땐 민주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가져왔던 방식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 필요가 없다. 잘 살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안 그래도 말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 이렇게 좋아하시던 비서관 한 분이 계세요. 정모 비서관님인데 그분도 예전에는 학생 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이 여기에 들어온 사람을 전부 다 운동권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군사정권 시절이라서 우리가 이념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정부가 바뀌면서 이념의 갈증은 해소됐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실용주의다. 그때부터 벌써 그 이야기 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실용주의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 대중에게는 지지를 받습니다. 오히려 그걸 갖다가 너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이 잘 사는 쪽이라는 목표를 두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해가지고 가는 게 맞지. 맞아요. 왼쪽으로만 계속 가면 어디로 갑니까? 예, 어디고 대왕권에 빠져 죽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변화하는 세계라든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동적으로 변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아니 길을 가다가 앞에 커다란 돌뿌리가 있는데 계속 직진만 하면 돌뿌리 맞아 죽으라는 네.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상황에 따라서 유용하게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먼저 해야 되는 것과 나중에 할 수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실용주의적인 정신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다. 우리 옛날에 왜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치욕을 당했습니까? 서방에 대한 이 문물 개방 같은 것들을 타이밍을 못 맞추고 계속해서 잘못된 쇄국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중도다 보수다 뭐 다 듣기 싫고 다 싫고 그냥 대한민국 좀 잘 살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영업자들 다시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 불 꺼진 가게들 다시 불 좀 켜고 거리에 사람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주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저는 그러면 아무나 다 좋다. 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0분 토론 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 아까부터 해주시는데요. 100분 토론 MBC 지금부터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출연한다고 하니 한번 보시고요. 꼭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손석희 씨가 뭐라고 질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극우가 국자보다 덜 쪽팔리다는 사람들이 2030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합리적인 2030은 또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생님께서 민주당은 진보 중도 보수 전체를 아울러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항상 힘쓰는 밝은 빛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좋은 진짜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정당은 민주당이 정말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해왔고 실제 많은 일을 해왔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 그러한 민주당의 노고를 잊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장 맨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많이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하신 분들 있어요? 없죠? 네. 네. 김종국 탄탄TV. 좋아요, 구독. 좋아요. 나보다 더. 제가 네. 사회 광고 해야죠. 엊그저께 여기서 영상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맞아. 게 있거든요. 그 지하 1층에서
계엄군이랑 1시 반, 예. 1시 5분에 소방. 소방. 네. 소방이랑 같이 있었다. 근데 아니더라. 왜 거기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네. 취지로 저희가 맞아요. 확인해 드렸는데 제가 서울 후속 보도를 위해서 서울 소방이랑 취재를 해봤더니 팩트는 맞다. 거기 있었던 게 소방이고 흰 네, 쓰고. 흰하이바. 네. 계엄군이랑 같이 있었던 건 맞는데 우연히 같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 그 건물에 응급 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다라고 하는 해명을 해오더라고요. 거기서 그거는- 네. 거기서 말한 그 응급한 사람은 보좌관, 민주당 측 보좌관이었답니다.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내보내려고 했었었는데 그 사람이 맞았대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여하튼 팩트는 맞느나 그랬대요. 네. 의심을 할 정황은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구급대원들 고생하는데 오해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알려왔습니다. 네. 어유 그 마무리 AS까지. 김종욱 탄탄 TV. 여러분 김종욱 탄탄 정말 TV.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은 느낌. 아 김종욱 탄탄 신용하네 TV. 유튜브 하세요? 직관 TV도 있어. 신용하네. 직관 TV. 직관 TV? 직관. 아 직관 TV. 인사이트 직관. 노영희의 노영희 TV. 네. 이상호의 고발뉴스도 있습니다. 이상호의 고발뉴스. 없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노영희 MBTI ESTP지 이러셨는데 그럴 것 사실은 같은데. ESTP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어떨 때는 상황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뭐 ESF 뭐 이런 거 T시구나. 나오기도 하고. 저는 아픈 어쨌든 E는 안 바뀌죠. ES, 예, 저는 E는 안 바뀌더라고요. 예, 근데 ESTP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ESTP를 찾아봤거든요. 매우 끈기가 없고 뭐 똑똑한 척 하나 깊이가 없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믿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또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